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냈어요? 예, 공부 잘 되던가요? 무슨 그런 말, 무슨 그런 말을 공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이 추석 전에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석 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추석 좀 편하게 지내고, 물론 학교 안 하면 편하지도 않겠지만, 그죠? 오늘 이제 100문제를 풀 겁니다. 100문제를 푸는데 부동산과 결혼 중요한 부분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100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계속 많이 풀잖아요. 이제 100문제를 풀면 6시까지 잡힌다 해봐요. 우리 수업이 6시까지다. 그러면 점심시간 빼버리면 7시간이거든요. 그 100문제를 7시간을 풀어봐요. 그러면 1시간에 14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14문제를 50분 동안 푼다. 그러면 14문제를 나누면 이게 3분 30초에 한 번씩 풀어야 돼. 그냥 읽고 가야 돼, 읽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투자론,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자론 같은 건 좀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답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답만 보고 그래야만 6시 끝날 수 있다. 무슨 말 아시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50번부터 풀 겁니다. 왜요? 내 맘이니까요. 자, 책 24페이지 갑니다. 24페이지 가면 투자론이거든. 투자론. 그럼 투자론이 50분부터가 이제 투자론입니다. 지렛대 효과. 혹시 이거 다 풀어보셨나요? 풀어보셨습니까? 좋아요. 그럼 풀어보셨으면 무슨 특징이 있던가요? 뭔가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건데. 풀어보셨다며요. 아, 뒤쪽으로 많이 틀려요. 그러게 또? 예? 아, 동용 모의고사도 있고, 맞아요. 동용 모의고사에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풀어봤구나. 46번 문제가 없어요. 46번 문제가. 46번 문제가 없습니다. 45번에서 47번으로 바로 가고 있어요. 안 풀어봤으면 뭐 할 수가 있나. 자, 이게 누락됐더라고. 자, 갑시다. 그래서 그렇고. 그럼 50번부터 이제 투자론인데 빨리 가보게요. 투자론에서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렛대 효과. 그 다음에 투자 위험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6가지가 생각나야 되거든. 6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익률. 수익률은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고 유혹수익률 이론적으로 나올 거고. 기대수익률과 유혹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수익률이 유혹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 요즘은 어느 경우에 분산 투자가 커집니까? 세 가지 암기하는 거. 자산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상관계수를 크게 작게.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동일 유사하지 않게. 이제 그거 암기하는 거요. 다섯 번째가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배운다. 첫 번째가 합비 시한가치, 역수관계. 합비 시한가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활용.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면 수식. R분의 1 플러스 R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는 현금을 하면 추정.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은 나눠지죠. 합비 시한가치를 고려하는 거. 할인 기법. 합비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 이게. 여기서 8문제 출제됩니다. 그럼 1번. 이제 핵심 39라고 나온 것은 이거는 우리 3주에 걸쳐서 핵심 요약했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효과 유형, 정의 지렛대, 중립, 부의 지렛대 나올 건데 어느 경우에 정중립분과 지금 설명거리가 아니잖아요. 차익금리, 저당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과 관계해서 만약에 총자본수익률보다 차익금리가 낮으면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진다. 이걸 뭐라고? 정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는 같을 때 내 돈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는다. 중립 지렛대 가지고 시험에 출제해요. 어떻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해요. 총자본수익률과 차익금리가 같으면 그럼 부채 비율의 변화가,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내용 나오죠. 부의 지렛대는 정의하고 반대니까 굳이 언급을 필요 없고. 그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이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그 말이에요. 투자 위험은 증가 감소라고 나온다는 거. 이 지문 엄청나게 잘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를 정의 지렛대로 전환하려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차익금리를 낮추는 거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지. 뭘 낮춘다? 차익금리를 낮춘다. 네 번째가 지렛대 효과 중에서 중립 지렛대. 총자본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부채 비율의 변화는 이 변화를 다른 말로 증감이라고 그래. 부채 비율의 증감은 자기 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중립 지렛대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자기 자본수익률 계산. 총차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요. 대부분이 60이다. 총자본수익률이 10이다. 저당 수익률이 8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본수익률 몇 퍼센트라고 물어보죠. 이게 뭐예요? 총차부. 총자본 수익률 10%. 플러스 총자본 10% 마이너스 차익금리.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 8%. 여기다 뭘 곱한다? 부채 비율을 곱한다. 그 부채 비율을 곱하면 그 부채 비율이
대부비율을 뭘로 나눈 것이다? 지분비율로. 요거 대부비율이 나왔으니까 부채비율 바꿔줘야지. 그럼 대부비율, 지분비율 이게 뭐요? 부채비율이다. 60%, 40%. 그럼 요거는 1.5인가요? 1.5죠. 1.5. 이게 1.5. 그럼 이게 1.5가 되면 그러면 10에서 8 빼니까 2. 2에다가 1.5를 곱하니까 3이죠. 3. 그럼 3에다가 10을 더하니까 몇이 되는 거예요? 13이죠. 13%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 이 지문. 그럼 이건 이제 옳은 지문. 만약에 이게 15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12가 나온다든지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주의할 것은 대부비율이 나왔는지 부채비율이 나왔는지. 만약에 부채비율이 이게 60%다. 이게 부채비율이 대부비율이 아니라 부채비율이 60%다. 그럼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바로 여기다가 0.6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부채비율이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지렛대 요건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50분 문제 가게요. 자, 50분 문제 가봅시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틀린 것으로 묶인 것 그랬으니까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로 최근에 지렛대 효과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기억, 총 자본수율보다 저당 수익률이 높대요. 총 자본수율보다 저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거 읽고 나서 이건 부의 지렛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수율이 급격히 하라는 것을 뭐라 한다? 부의 지렛대 효과라 한다. OX, O. 니은, 총 자본수율과 저당 수익률이 같답니다. 그럼 부채비율 변화는 부채비율 증가하면 자기 자본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중립지렛대 오른지문. 디귿, 지분투자 수익률에서 총 자본수익률 차감한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이 말이 어려워요. 제가 이거 가볍게 지렛대가 설명하면서 이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 나오면 이거 제껴버려 그냥. 모르겠으면 제껴버리라고. 제끼고 나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틀린 거 고르겠으니까 기억, 니은이 들어가면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들어가면. 그럼 1번은 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답 아니잖아요. 2번도 답이 아니잖아요. 기억, 니은 들어가면 이거 답 아니잖아요. 지금 기억, 니은을 우리가 모를 수는 없잖아요. 기억, 니은은 옳은 지분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결국 남아있는 것은 4번 아니고 5번이 답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그럼 디귿을 몰라도 답은 맞출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니을 갈래요? 대출금리를 낮추어 대출금리를 낮추어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OX? 오잖아요. 그럼 틀린 것은 저 디귿 모르겠고 니을 들어가면 또 답이 아니죠. 그럼 답이 아니네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나는 디귿을 몰라서 틀렸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미음 갑시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감소한다. OX, X, 투자 위험 반다 증가한다. 그래서 미음은 100% 틀렸습니다. 미음. 그럼 미음이 들어가야지.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이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근데 디귿을 모른다 하더라도 문제는 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 다 알고 푸는 게 아니니까. 자, 디귿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뭐지 생소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분투자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 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볼래요? 지분 수익률이 여기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야?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지분 수익률하고 총 자본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만약에 이 지분 수익률이 더 크대요. 이건 무슨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죠. 정의 지렛대. 이건 이제 정의 지렛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건 정의 지렛대구나. 이건 안다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을 뺐더니 차감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마이너스 값이.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이 말은 값이 나왔다. 이 말은 지분 수익률이 큰 겁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큰 겁니까? 총 자본이 더 큰 거죠. 그럼 이건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의 지렛대가 되죠. 부의 지렛대. 마이너스 값. 그럼 0보다 크다겠어요? 0보다 크면 플러스 값이 나온 거죠. 플러스 값이. 그러면 이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총 자본 수익률이 이제 지분 수익률이 더 커요. 이걸 달리 표현해 볼까요? 지분 투자 수익률에서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을 뺐더니 이게 무슨 값이 나왔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게 플러스 값이다. 그 플러스 값이라는 소리는 어디가 더 크다는 소리야? 지분 투자 수익률이 더 크다는 소리죠. 그 무슨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죠. 이건 부의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죠. 정의 지렛대.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디귿하고 뭐요? 미음이죠. 다음 몇 번? 5번.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이제 미음밖에 없어. 미음. 아니 디귿밖에 없어. 다 아는 거 있는데 디귿만. 그럼 요거
했던 거 이제 정리해 볼까요? 혹시라도 요게 나오면 우리 시험은 요걸 안 냈습니다. 평가사 시험에 요걸 냈는데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분 투자 순위에서 총 자본 순위를 뺐어요. 이게 뺐는데 이게 만약에 1번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란 말이 또 지금 무슨 말일까? 0보다 크다 작다? 크다는 소리잖아요. 플러스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건 무슨 지렛대입니까?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 그럼 2번 0이다. 그럼 뭘까? 중립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다. 0보다 작다. 그럼 무슨 지렛대? 부의 지렛대. 됐습니까? 그렇지? 요거 반대로 나오면 또 틀린 말이야. 이제 반대로 나오면 요것도 반대로 돼. 만약에 총 자본순에 자기 자본을 뺐어요. 총 자본순에서 자기 자본을 뺐는데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럼 부의 지렛대가 되는 거야. 헷갈리다고 이게. 봐요. 요거 반대로 해볼게요. 총 자본순위에서 자기 자본순위를 뺐더니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럼 어디가 더 크다는 소리야? 총 자본순위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럼 자기 자본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때는 뭐가 된가? 부의 지렛대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기억하면 안 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혹시 반대로 나오면 반대로 해주면 될 거니까. 자, 됐습니다. 1번 문제는, 50번 문제는 넉넉지 않은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지렛대 효과는 이 정도 정리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52번 문제라고 해서 우리 위험 처리 방법, 기하 요상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킨다. 위험 회피 전가, 회피.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꼭 기대 순위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낮춘다.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구 수익률. 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면 할인율을 사용한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요구 수익률, 할인율.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요상. 요거 상향 조정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면 틀린 말이고. 위험이 높은 투자 자산을 위험 높은 자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필요한데 위험이 높아졌으니까 할인율도 높은 할인율. 나른 할인율 그럼 틀리고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산출 요소, 결과치. 오케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그럼 수익성이 이거잖아요, 이거. 결과치, 산출 요소, 수익성. 그럼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 투입 요소. 그러니까 요 민감도 분석을 시험에 출제할 때 예전에는 15년 전에 이렇게 냈어요. 2번처럼.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변화할 때 수익성의 변화 정도로 파악했다. 이게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내고 이렇게 내요.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옳은지만. 그럼 이렇게 내지 않고 책은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꼭 결과치라고 한다. 산출 요소라고 한다. 수익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럼 수익성을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뭐가 수익성일까요? 수익성? 이 부동산의 수익성은 이 부동산의 세후 현금 수지. 그럼 세후 현금 수지가 많이 나오면 수익성이 높은가요? 높은 거지. 순현가가 많으면 수익성이 높은가요? 순현가,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높은 게 수익성이 높은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감도 분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게 참 민감도 분석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투입 요소, 결과치, 투입 요소, 세후 현금 수지, 순현가, 내부 수익률의 변화 정도 파악했다.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화할 때 수익성의 변화 정도 파악한다. 이게 다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요.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하고 비교 대상은 흡수율 분석.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이 동일하면 위험이 낮은 자산.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자산. 그다음에 뭘 구성한다? 포트폴리오. 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위험의 종류, 금융적 위험, 유동성이 있고 위험 관련 기타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별것도 없어요. 위험의 전가가 뭐냐? 보험 들은 거, 하청계약 맺는 거, 계약 그러면 위험의 전가다. 두 번째,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일수록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나는 위험이 싫은 사람이야. 많이 그런 사람들은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많이 요구할까 조금 요구할까? 많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요 질문 낸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다음에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어디로 갔냐? 그 말을 사라졌네. 그 말까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말이 지금 없지만. 자, 문제 갑시다. 51번. 옳지 않는 것을 그랬습니다. 1번.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사업 위험에 해당된다. 사업 위험은 부동산 투자 사업할 때 나타나는 위험.
여기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치적입니다. 그럼 경기 침체로 발생했습니다. 무슨 위험?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니까 무슨 위험이다? 사업상위험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시장위험이라고 써도 되고 사업위험에도 상관이 없다. 2번 위험 혐오형 투자자는 위험 혐오형이 위험 회피형이야. 위험 혐오형과 위험 회피형 똑같은 말.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투자자다. 이게 위험 혐오형이 아닙니다.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이야. 선호형.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위험을 기꺼이 부담하겠다. 이것은 위험 추구형인지 위험 혐오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 추구형, 위험 추구형, 위험 선호형 이렇게 한다. 선호형.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게 있으니까 옳지 않는 거 고르겠으니까 답 몇 번인가요? 2번입니다. 자, 3번.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클수록 위험 회피형이야. 클수록 위험에 대해서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OX? O? 4번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내가 원하는 식이 안 팔린다. 이게 유동성 위험. 5번 투자 금액 모두 자기 자본을 조달했답니다. 전액 자기 자본이다. 돈 안 빌려왔다. 그러면 무슨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금융적. 요걸 금융적금을 빼버리고 만약에 투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요. 금융적이 완전히 제거한 거지 투자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51번 됐습니다. 자, 52번 갑시다. 52번이 우리 6가지 외운 거야. 이제 위험 처리 관리 방법. 옳은 거 그렇습니다. 1번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하면서 제외시키는 거. 이게 위험 회피입니까? 정가입니까? 회피. 정가라겠잖아요. 틀린 말했죠. 정가는 보험 드는 거, 하청계약 맺는 거 이런 거잖아요. 2번 산출된 기대수익을 상향 조정합니다. OX? X죠. 기하지 하. 기대수익을 하향 조정해요. 하향 조정. 그래서 틀렸고. 3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위험 할증을 증가시켜 높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 할증률을 증가시켜서 위험 조정 할인율 이게 뭡니까? 요구 순위를 높은 요구 순위를 사용한다. OX? O. 이게 옳은 말. 결국은 2번하고 3번하고 묶고 뭐가 돼요? 기하요상이 되는 거고 4번이 뭘까?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준 요소 이게 뭘까요? 이게 민감도 분석이야. 민감도. 미래 현금 흐름 이게 뭘까요? 수익성. 수익성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게 투입 요소. 개별적으로 하나씩 또는 집단적으로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변동해. 수익성이 변동. 이게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 민감 분석. 예전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15년 전에는 4번처럼. 요즘은 이렇게 내지 않고 바로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산출 요소가 변했다 이렇게 내는데 예전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흡수율 분석입니까? 민감도 분석입니까? 민감도 분석.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위험이 동일할 때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높은 자산. 이렇게. 그럼 답은 3번이 적절합니다. 3번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4개의 지문이 왜 틀렸는가가 중요하죠. 53번 문제 갑시다. 수익률 틀린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나오면 요 수익률이 이론적으로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수익률일까요? 요구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계산 문제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저는 1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최소한입니까? 최대입니까? 최소. 최대라고 2번 냈어요. 요구 수익률 최대라고 2번 냈습니다. 틀린 말.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야. 이 뒤부터는 요구 수익률의 뭐요? 구성이야. 구성. 요구 수익률은 위험의 대가와 시간의 대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프레션. 시간의 대가가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 위험 할증률이 무슨 대가? 위험의 대가. 예상 인프레션에 반영된 투자는 뭐다? 기회비용이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기회비용이고 주관적 수익률이고 위험조정 할인율이고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가 무위험률. 그다음에 위험의 대가가 위험 할증률. 여기에 예상 인프레션이 반영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이 반영돼 있다.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이 들어가 있다. OX? O?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인이 채택된다. 이건 투자 결정.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할 때 뭐가 더 크다면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면 투자를 채택한다.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3번은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요. 2번은 투자 결정이야. 투자 결정. 어떻게 할 때 투자 결정이 됩니까? 이거고. 3번은 뭘까? 투자 균형. 투자 균형은 기대수준과 요구수준이 같을 때가 균형이다. 우리 시험은 2번이 잘 나오고 3번 지문은 잘 안 나오는데 3번이 나오면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균형입니까? 두 개가 같을 때 균형이야. 같을 때. 기대수준과 요구수준이 같을 때 균형입니다. 그럼 같지 않으면 균형산도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3번을 봤더니 기대수준이 요구보다 크대요. 이게 높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균형이 아니죠. 균형을 가려면 어디에 맞춰라? 요구수준에다 맞춰라. 그럼 요구수준을 맞추려면 요구수준이 10%다. 기대수준은 15%다. 요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 기대수준 상승하면 하락합니까? 하락. 그럼 왜 그러는가?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기대수준이 더 크면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요거 가격이 상승하니까 내가 지금 이 부동산 샀다가 아니라 여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높은 가격으로 사는 거고 비용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기대되는 수익률은 뭐요? 하락이죠. 하락. 그럼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 답 몇 번? 3번. 3번. 예? 요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요거 장난치지 않고 마지막이요. 기대수익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기대수익이 높잖아요. 그럼 떨어져라. 그럼 반대로 요구수익이 더 높대. 아니. 요구수익이 높대. 그럼 요구수익이 높으면 기대수익이 낮은 거죠. 그럼 기대수익은 높아가. 없죠. 답이 3번. 4번 투자자마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다. 요 지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건 알잖아요. 요구수익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다. 그럼 왜 주관적인가 물어보면 왜 주관적인가? 그럼 요구수익이 주관적인데 요구수익의 구성은 무위험률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위험 할증률을 더한 것인데 여러분과 제 무위험률을 같아 해달라요? 같지. 요거는 국공채 수익률이니까 이게 다르다는 소리예요. 위험 할증률이. 그럼 투자자마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져서 요구수익보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4번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하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위험 할증이 높아지죠. 위험 할증이 높아지면 요구수는 뭐한다? 높아진다. 그럼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가치 구하죠.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할인율이 요구수 높아졌잖아요.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이 5번 지문은 이런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은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반비례. 위험과 수익의 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 이것은 비례 관계 있고 위험과 가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 위험과 수익의 관계가 잘 나올까? 위험과 가치의 관계가 잘 나올까? 위험과 수익이 잘 나와. 가치가 잘 안 나와. 위험과 수익이 잘 나온다고.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요걸 잘 낸다고. 요걸 잘 내고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 관계 있다. 요건 잘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럼 5번 질문 봐봐요. 위험이 높아졌어요. 위험이 높아지면 가치는요? 낮아집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OX, O. 옳은 질문. 그 답은 3번. 오랜만 어제 수업했죠? 어제 뭐 했어요? 중개사법 100문제 풀었나요? 아, 그랬구나. 고생하셨는데 몇 시까지 풀었어요? 6시까지? 개로는 다시 더 가.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예? 자, 포트폴리오. 요거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는 뭔만 하면 돼요. 뭔만.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 그러면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요거는 체계적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체계적 위험과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은 감소하지 않는다. 앞에 막 속인다고. 앞에 뭐라 하냐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럼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그런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용도별로,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면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깜빡 속아 넘어간다고. 앞에가 옳은 말 주거든. 앞에다 뭐라 하냐면 자산의 수를 증가시키면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옳은 짐을 주는 거야. 좋은 것만. 그러고 나서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 B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B자가 없는데도 여러분이 B자를 넣어서 읽어버려 그냥. 시험에서 체계적 위험 감소라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읽을 때는 비체계적 위험 감소를 읽어버린다고. 그럼 틀린 점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틀려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봤네요. 요거요. 세 가지 암기하는 거. 요거 암기.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구전자산이 많을수록 요거 꼭 이렇게 내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면 주식 채권으로 구성된 게다가 부동산을 추가시키면 된다고. 그럼 주식 채권에다 부동산을 추가시켰다. 자산의 수가 증가했다. A, B에 C를 추가했다 이렇게 준다고. 그럼 자산의 수가 증가했다 그 말이죠. 그럼 분산투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수익률 변동 반응이 더 유지하지 않을수록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작을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되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완전 양의 상관계 분산투가 없다. 요거 외우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1번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2번하고 4번 이렇게 외운다. 2번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분산투가 커지는 거고 4번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음의 상관관계 있다. 그럼 분산투가 가장 크다. 여기서 또 속인다고. 그래서 체계적임이 감소한다 이렇게 내버린다고. 그럼 X? X. 체계적임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임 몇 가지? 0까지. 또 속이죠. 총위험이 0까지 감소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X? X. 총위험 0까지 감소하는 말은 있어 없다? 없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되셨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4번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3번하고 연결시켜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 분산투가 없죠. 이때만 분산투가 없는 거야. 그럼 5번, 6번은 이제 3번하고 연결시켜서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분산투가 있다 없다? 있다. 0인 경우도 분산투가 있다. 플러스 값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교차점 교차점 틀리고 효율적 전선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선택된 점을 연결했다.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위험이 동일하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거. 동일한 기대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시킨다. 어떤 모습?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그 왜 우상향?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럼 왜 우상향?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 비례관계라는 것은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해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높일 수가 없다. 자, 갑시다. 이제 54번 문제 갑시다. 틀린 것 그랬네요. 2번.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 비체계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OX, X. 상관계수가 뭐 할 때? 플러스 1일 때 비체계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번 질문.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투가 뭐다? 커진다. 요걸 이렇게 내겠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짐으로 분산투가는 작아진다 이렇게 낸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럼 틀린 집에 되는 거고. 3번.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비체계위험 몇까지? 0까지. 이게 분산투가 가장 커지는 거고. 그럼 이거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순간 틀린 집이 되는 거고. 예? 요거 B자를 빼는 순간 틀린 집이 되는 거고. 오케이? 4번. 효율적 프론티어는 추가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요 4번 지문 무슨 지문입니까? 효율적 전선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위험을 더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더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5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위험과 수익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게 무차별 곡선. 그 무차별 곡선은 위험 회피성이 강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 급경사. 그럼 되겠네. 예?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정도 정리하게요. 자, 이제 하필 시한가치입니다. 요건 다 알 거고 이제는 역수도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역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라는 것은 이미 다 안다. 근데 1번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같은 말이 저당 상수입니까? 저당 상수 역수입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라는 거. 마찬가지로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다른 말로 저당 상수라 하지 말고 연금의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그러면 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연금의 현가 계수분의 1이 저당 상수 연금 현가계수 역수잖아요. 그러면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고 다른 말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고
요거하고 뭐가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이거 알잖아.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은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 현가계수분의 1. 같은 말.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당 상수 쓸 자리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을 써도 상관이 없다. 같은 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 역수관계는 감채인계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같은 말은 감채인계수의 역수. 그러면 감채인계수의 역수하고 같은 말이 뭐가 될까? 감채기금계수분의 1. 감채기금계수분의 1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연금 미래가치계수와 같은 말이 뭘까? 감채인계수의 역수. 그럼 이 말이 안 나오면 감채인계수분의 1.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쓸 자리에다가 연금 미래가치계수가 없으면 뭘 써도 상관없다. 감채인계수분의 1을 써도 상관이 없다. 이해됩니까? 네. 좀 깊은 데가 간 겁니다. 하필 시한가치계수는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 빨리 가게요. 이러면 안 곤란해지니까 빨리 가야지. 하필 시한가치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수식 나왔고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잔자. 2번처럼 잔금비율, 미상한 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다. 그럼 잔금비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잔금비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면 안 된다. 원금 상환액이 나와야지. 잔금비율은 유흥자에게 대해서 미상환, 저당, 잔금 해도 되고 이 잔금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원금 써도 되고 이 자리에 원리금이 들어가면 모두 X다? X. 그러니까 잔금 비율이 시험에 나오는 순간 잔금 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올까 X일까? X. 잔금 비율 나오면 뭐가 나오고? 상환 비율 나오고 다음은 몇 되고? 1 되고 잔금 비율은 무슨 계수를?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 저당 상수는요?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건 나왔으면 저당 상수다.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원리금 상환액 계산할 때 저당 상수고 원금 균등 상환 조건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서 원금 균등 상환 조건 나왔습니다. 저당 상수 X. 그럼 원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연금의 현가계수 나왔습니다. OX. 뭔 소리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무조건 틀린 말이 아니까. 하필 시한가치에서 원금 균등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당 상수 X 그러면 또 연금 현가계수 뭐 할 줄 알았다고. 요 연금의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합비 시한가치 6개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요거요. 원리금 균등 요거 나왔을 때 저당 상수 연금의 현가계수 관련되는 거고 우리 시험 지문에 합비 시한가치 계수라는 게 6가지 있잖아. 그 6가지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뭐 한다든지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일 때 이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 뭘까 있을까? XX.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하고 합비 시한가치 계수 6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 저당 상수 X, 연금 현가계수 5 그래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하나를 더 맞춰야 돼.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지? 자, 이제 저당 상수 봤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수식, 요 수식 정도는 좀 알고 하자. 한번 연습해 봅시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월 단위로 가면 12로 나눈다. 12로 나눈다. 곱하기 몇이다? 12다. 이게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수식.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수식은 R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정반대로 요거 나오는데 이거 다 플러스 해준다 했잖아요. 그럼 요거 지우면 이게 무슨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로 가려면 그러면 요 위에 분자에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또 앞에 부를 바꿔버려라. 그러면 1 플러스 R이죠. 이거 마이너스로. N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된다.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연금 현재 가치 계수. 그럼 연금 현재 가치 계수 가볼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다. 부담스러우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다 안다고 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고. 기본 내용을 알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지 이걸 먼저 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감채기금계수는 불이백, 적립액 계산할 때 뭐예요? 감채기금계수다. 연미저 일미 기억난가요? 연미저 일미. 연미저 일미가 뭘까? 연미. 연금 미래가치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다? 일미. 일시불의 미래가치. 그렇지? 그러면 2번하고 1번은 자, 심정적으로 반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심정적으로 반대가 연금의 현재가치. 저당 상수와 심정적 반대가 감채인 계수.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하고 반대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앞에 따고 뒤에 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3번이 나왔다.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에서 연금을 따고 그다음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또 일시불 또 따면 연금 일시불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 안 된 사람이 있어. 얘가 타. 내가 얘가 타.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고 물어보면 그럼 여기 연금 따고 일시불 따면 연금의 일시불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연금 따고 뒤에는 요거 따면 되잖아. 그럼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4번 볼래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면 무엇이 됩니까? 그러면 앞에 따고 그리고 뒤에 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1번만 외우면 돼. 1번만 외우면 되는데 이걸 막 외워가지고 언니 나는 저것 때문에 미쳐볼 것 같아. 미치지 마. 뭐가 미쳐? 미치고 하나도 없잖아. 연미주 일미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연미주 일미가 아니면 이 3번처럼 나오면 앞에 따고 뒤에 따고 묶어라. 이거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연금 미래가치 계수. 그럼 4번 나오면 앞에 따고 뒤에 따고 묶어라. 연금의 현가. 그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미쳐보려고 그래. 그거 나오면 난 더 이상 못해. 연미저 일미. 자, 올 단위, 연 단위 다 봤습니다. 그것도 봤고 이제 문제 봅시다. 55번 문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요건으로 일정일 유증자 받은 경우에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일정을 유증자 받은 경우에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 이게 무슨 계수입니까? 저당 상수죠. 그러면 51번의 1번 지문은 저당 상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저당 상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이다. 역수한 게 있다. OX, X,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현재 이렇게 하지. 이거 틀렸습니다. 옳은 거 그런 거죠. 2번 매년 1억 원씩 이제는 이게 연금이구나. 1억 원씩. 이자를 10% 적립한 경우 10년 후에 가치. 미래가치구나.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이건 연금 미래가치죠. 그러면 2번은 여기까지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 연금의 미래가치 나왔습니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는 무슨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이용하죠. 그럼 연금 미래가치 계수가 없으면 감채인 계수의 뭐다? 역수. 감채인 역수. 그럼 저당 상수의 역수 이용 계산할 수 있다. OX, X.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감채인 계수 역수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되죠. 3번 주택을 구입하여 10년 후에 10억 원에 팔고자 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 주택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이니까 현재 가치고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가격이 나오면 일시불이라고 그랬어요. 임대료가 나오면 연금이고 그러면 이거는 일시불이고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이라 계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나와있지. 옳은 거 고른 겁니다. 옳은 거 4번 연금 미래가치 계수의 저당 상수로 곱하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연미저 일미네. 연미저 일미. 연미저 일미. 다음 몇 번? 4번. 5번 잔금 비율이란 이렇게 잔금 비율 나오면 그러면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한다. 잔금 비율은. 그다음에 잔금 비율 밑에 상환 비율 나오면 다음은 1이 된다. 잔금 비율에서 원리금이 나오면 O에다 X다? X.
원리금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옳은 지문으로 고치려면 이렇게 해서 미상환된 원리금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 잔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되셨나요? 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해. 자, 56번은 현금 흐름. 56번 현금 흐름.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금 흐름. 이거는 가공기 유형순했던 현금 흐름입니다. 56번. 자, 지금쯤 되면 그러면 이제 1시간 끝나고 나면 밥은 언제 먹습니까? 먹을 때 먹습니다. 그렇지? 2시 정도 먹겠죠? 오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현금은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답부터 볼까요? 5번 갈까요? 세후 지분복귀가 나왔습니다. 그럼 세후 지분복귀액은 세후 매각 수지. 매각 현금으로. 그럼 세후 지분복귀액은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뭘 빼는 거야? 자본 이득세를 빼는 거야. 자본 이득세. 그럼 세후 현금으로 해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그러면 여기 세전 현금으로 해서 영업소득세 차감한 금액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 되죠. 이건 보유하는 현금이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럼 이거 옳은 말로 고치려면 이렇게 하지. 세후 지분복귀액은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뭘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지분투자에 규정되는 세후 매각 현금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로 고치려면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이렇게 하지. 세전 매각 흐름에서 그래서 뭘 차감했다? 자본이득세를 차감한 금액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해되셨나요? 예. 예. 또 요 말 매각 현금을 다른 말로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이렇게 하면 돼.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예. 이렇게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야. 그 답은 5번이고 자 1번 총 임대료 수입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불량부채는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실은 공실 손실 상당액. 불량부채는 대손 충당금.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할 수 있죠.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한 후.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타 수입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임대료 수입. 이게 가능 총소득이야. 거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유효 총소득이에요. 유효 총소득. 그럼 유효 총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운영 경비가 영업 경비야. 뺐습니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다. OX. O. 자신 있게 대답해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무조건 5를 하면 돼. 왜? 5번이 틀렸으니까. 자신 있게 생각하지 말고 5 해보면 되지 이제. OX 그러면 5. 자신 있게 알든 모르든 5번이 틀렸으니까. 2번 순영업 소득 산정할 때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나오는데요. 자, 이봐요. 2번 지문 제가 설명하기 전에 요 56번은 현금 흐름이거든. 그러면 현금 흐름은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순서를 암기하는가. 두 번째 크기 비교. 세 번째 순영업 산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는 이제 57번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요 1번은 순서를 암기해야만 이걸 풀 수 있는 거야. 순서 암기. 그러니까 순서 뭘 물어보는 거고 2번은 뭘 물어보냐면 2번은 순서도 물어보면서 2번은 결국은 영업 경비를 물어보는 거야. 영업 경비. 순영업소 이렇게 산정한대.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돼요? 순영업소 된단 말이야. 이게 순영업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번은 순영업소 산정을 계산할 때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그러면 재산세가 영업 경비를 빼죠. 그럼 재산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 경비지. 그러니까 영업 경비란 말이에요. 영업 경비.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차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영업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차감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2번 지문은 이 지문이야. 2번 지문은 재산세는 영업 경비지만 소득세는 영업 경비가 아니다. 영업 경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영업 경비가 아니다. 이 뜻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고 3번 현금으로 계산상 순영업 소득은 감가상각비가 영업 경비로 공되지 않는다.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요 2번하고 3번 전부 다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관련된 거야. 그럼 3번은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영업 경비가 되면 빼는 거죠. 공제하는 거죠.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영업 경비는 뺀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영업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영업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2번하고 3번 묶으면 영업 경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2번은 재산세는 영업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영업 경비 아닙니다. 3번은 감가상각비가 영업 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 경비가 아닙니다. 그럼 2번, 3번 묶어서 여러분들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지. 영업 경비,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광고 선전비, 요건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산세, 종부세, 보험료, 하재 보험료 또는 손해 보험료, 이게 세 가지가 영업 경비. 그럼 영업 경비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다 외웠잖아요. 공, 부, 소감, 소계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은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이게 보면 크기 비교. 그러면 가능 총수도 유효 총수도 동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용업수도가하고 세전연금수지, 세전연금수지하고 세후연금수지 관계. 그럼 순용업수도가 세전연금수지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전, 세후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럼 크기 비교 나오면 이거 다 이제 덩달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자 비용가, 감가상각비는 세금 내지 않는다. 비용을 처리한다. 그럼 여기 4번 지문의 이 후보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이가 순영업소득에서 대체 충당 검토하고 이자 비용 빼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빼면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계산된다. 그럼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 대상이 된다. 됐나요? 네, 됐지. 그래서 56번 이 문제를 통해서 현금 흐름은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에서 이거 안 했네요. 고려상 이런 거 안 했어. 고려상. 고려상이 뭘까? 이게 고려상이잖아요. 응? 57번이. 57번 요거 주면서 순용업소득과 나 세전현금 지분복귀를 산정할 때 각각 필요한 항목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이 57번 문제는 여러분 영업현금흐름과 처분시 현금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영업현금흐름 갑시다. 가능총수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여기서 기타 수입을 더하면 뭐가 되고 유효총수이 되고 여기서 뭘 빼면 영업경비 빼면 순용업소입니다. 여기 순용업소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은 위에 끝. 그 다음에 나 세전현금 지분복귀 산정할 때 세전 지분복귀 이건 매각현금으로죠. 그러면 매도 가액에서 뭘 빼고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을 빼면 그러면 순매도가액이 되고 이 순매도가액에서 뭘 빼고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면 그럼 뭐가 되고 세전 지분복귀 세전 매각 수지가 되고 요거 아는 거 물어본 거죠. 자,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순용업보다 위에 있는 것들. 나 세전 지분복귀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위에 있는 것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붙여볼게요. 영업외 수익이 기타 수입이에요. 기타 수입이 영업외 수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요 영업외 수익은 순용업 산정 시 고려사항이고 매도 비용은 여기 있네요. 그럼 매도 비용은 나 세전 지분복귀 산정 시 고려사항이 되죠. 니은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소득세는 이 두 개의 가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소득세는 요 밑에가 있어. 요 밑에가 있고 소득세는 자본이득세가 소득세니까 요 밑에가 있죠. 관련이 없고 요거는 빼야 돼.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다 틀린 말이에요. 니을 미상한저당 잔금 여기 있네요. 그럼 미상한저당 잔금은 어디에? 나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음 하재보험료가 영업경비야. 그럼 하재보험료 영업경비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 공실 및 불량부채야. 그 불량부채니까 비읍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푸는가? 됐어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 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들어가면 다 틀린 지문이야. 디귿 들어가면 그럼 기억 디귿 들어갔죠? 틀린 지문. 여기 봐요. 여기 그다음에 4번 디귿 들어가죠? 틀린 지문. 5번 디귿 들어가 틀린 지문. 그럼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2번 아니면 3번을 답을 해야지. 그 나머지 찍었다. 1번에다 찍고 나가 4번에 찍고 5번 찍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갈게요.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눈빛이 지금 오랜만에 괴로운 공부해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네. 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정확히 10분만 쉬어. 정확히 딱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10분만 쉬고 빨리 가게요. 자, 10분 쉬었다.